자,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그게 진짜 통일이냐, 한계가 있지만 통일이다, 이런 논란이 있다,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통일 이후의 신라, 즉 통일신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고, 워낙 잘 나가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흔들흔들한 다음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꽤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통일 이전에 500년, 통일하고 난 다음에 500년,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삼국통일의 이제 계보는 일단 저번에 나왔었죠. 김춘추. 김춘추 함부로 이름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 태종무열왕 때 이제 처음으로 통일의 기틀을 잡았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김춘추 이후로는 그 성골은 사라지고 다 진골에서 왕이 나왔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태종무열왕 뒤를 이은 그 문무왕, 이 문무왕 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신문왕, 이때부터 그 경덕왕 때까지 대략 한 이 사이에 통일신라는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전성기 때 통일신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김씨가 왕위를 계속 세습하는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이 태종무열왕 이 직계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신라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요. 그 전에 처음에 신라가 세워졌을 때는 김씨, 석씨, 박씨 세 왕가가 있어가지고 막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왕위를 다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무랑 이후에 신라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된 다음에도 왕 하나가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그럴 때마다 그 성골들이 모여가지고, 혹은 나중에 진골까지, 이 성골 진골 해가지고 이 김씨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자기 왕위 계승을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태종무열왕 이후부터는 그 아무리 지가 그 진골이고 뭐고 간에 일단 무열왕의 직계가 있으면 계속 이쪽으로 상속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왕국이 된 거예요. 제대로 왕국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귀족의 권한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자, 그 증거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 저번에 그 신라의 귀족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나라 일을 정하는 거 뭐라 그랬죠? 기억날 거예요. 그래요. 화백회의. 자, 이 화백회의가 이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관에서 그냥 형식적인 그 회의로 점점 그 위상이 약해집니다. 자, 이 화백회의의 그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그 상대등. 이 상대등이 형식적으로는 총리로 되어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나 역시 그 권한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사실상 그 명목상의 권력만 가지게 됩니다. 명목상. 그러니까 이름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 집사부. 이 집사부의 그 대표를 시중이라고 불렀거든요. 시중,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하인을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시중은 누구를 시중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죠. 그러니까 그 귀족들의 대표회의인 화백회의와 그 의장의 상대 등의 권력은 점점 약해지면서 왕이 직접 정치를 챙기고, 따라서 왕의 비서실 역할을 했던 집사부와 그 집사부의 우두머리,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이 시중이 실질적인 권력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 시중이라는 그 이름은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최고 관직이 시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노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 월급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돈으로 월급을, 돈도 안 주죠.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딱 쏴주잖아요. 통장으로 쏴주는데, 이때는 돈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농업사회니까. 그렇죠?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월급 대신 땅을 주는 거, 그게 노급이에요. 근데 이 땅을 주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이 노급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 땅을 주고 나면은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자손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주 주고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전부 이 노급을 받은 사람, 그 관리 혹은 귀족, 이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이
처음에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자기에게 공을 세운 신하들이 있겠죠. 이 신하들에게 월급 대신 이제 뭘 준다고요? 노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급을 나눠줬어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진 노급은 계속 자손에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땅에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이제 왕의 몫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의 몫이 아니게 되고 사실상 왕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노급을 받은 집안의 자손들이 또 벼슬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가 공을 세우면 또 뭘 받을까요? 그렇죠. 얘네가 노급을 또 받겠죠. 그래서 이 귀족 가문의 노급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노급이 점점 늘어나면은 왕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땅은 점점 줄어들겠죠. 이때 만약에 왕이 내가 세금 받을 수 있는 땅도 점점 줄어드는데 검소하게 살아야지 뭐 이러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왕 봤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점점 세금을 거둘 땅이 줄어드는데 옛날 같은 지출을 계속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땅에서 세금을 점점 올려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살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열받죠. 그러면 뭐 일으켜요? 반란 일으키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과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계승시키는 거 왕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왕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면은 땅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뭘로 바꾸느냐? 관료전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으면 상속을 받는데 이름부터 벌써 다르죠. 관료전 그러면은 뭘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땅일까요? 그쵸? 벼슬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땅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딱 할당해가지고 여기 요만큼을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제 월급 대신으로 주기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 땅을 벼슬을 하면서 이 땅을 받았던 사람이 만약에 벼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후임자에게 주고 자기는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늘어나지 않고 이 정도의 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귀족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받은 이 땅을 왕은 어떻게 했냐? 팔이야. 세밀하게 잘라요. 그래서 이게 우물정자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정전이라고 불러요. 정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한 칸을 누구에게 줄까요? 백성들, 농민에게 주는 겁니다. 공짜일까요? 당연히 공짜는 아니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땅 한 칸씩을 잘라서 나눠줬으니 너희는 여기서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나에게 뭘 내놔라. 그쵸? 세금을 내라. 자, 이렇게 되니까 왕실은 점점 부유해지고 당연히 귀족들은 이게 불만이죠.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하면 이 땅을 돌려줘야 돼? 내 새끼는 꼭 벼슬을 해야만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더구나 신라의 귀족들은 대부분 진골들이, 높은 귀족들은 되게 진골들이었거든요. 진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태종무예랑 직계건 아니건 간에 자기네도 얘네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왕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이 정전제는 깨지고 다시 뭐가 돌아올까요? 노급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노급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 이 통일신라가 힘이 약해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에 나타난 변화. 자, 나라가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자,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신라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원래 신라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경상도 쪽에 있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날의 경주, 당시 이름은 이제 금성 혹은 설아벌이라고 불렀어요. 참고로 이 설아벌이 나중에 세벌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세얼 이렇게 됐다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서울.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의 그 우리말이 설아벌이 변해갖고 서울이 된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이 금성은 여기 이 신라일 때는 그럭저럭 수도라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신라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신라가 되니까 이 수도가 너무도 구석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옮겨야겠다. 수도를 이 가운데쯤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결국은 옮기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구석에 박혀 있는 이 수도로 이 갑자기 커진 영토를 전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네. 수도의 역할을 하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세종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처럼 그 수도에 준하는 그 작은 수도를 여러 개를 여기다가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금성과 함께 5개의 작은 서울, 그래가지고 5개 작은 서울,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5명의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 아재 개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의 작은 수도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왕이 직접 전체를 다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행정구역을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9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9개의 주. 그래서 우린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해당되면 될까요? 그 9개의 도와 5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광역시에 해당되는. 그래서 9개의 도와 5개의 광역시로 전국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주 오소경에 해당되는 도시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광역시 역할하던 도시가 어디인가 볼까요? 그래서 이 5개, 북, 중, 서, 남, 그리고 금관, 이렇게 5개의 광역시를 뒀죠. 이 중에 북원경이 이제 오늘날의 원주, 지금도 강원도의 중요한 도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서쪽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서원경, 이게 이제 오늘날의 청주,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죠. 그 다음, 영토만 이렇게 넓어진 게 아니라 큰 영토를 다스리고 또 하려면 이제 군대도 옛날 같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군대도 다시 재편하게 되는데, 우선 수도를 지키는 부대를 9개 부대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구서당이라고 불렀고요. 이 구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합니다. 구는 무엇의 배수죠? 3의 배수예요. 왜 3의 배수냐? 여기에 옛날 신라, 고구려, 백제 일종의 연합군 같은 형태로 중앙군을 편성한 거예요. 이게 구서당입니다. 중앙에 있는 부대, 그러니까 서울을 지키는,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을 옛 고구려 백제 출신들을 다 등용해가지고 일종의 민족 연합군 형태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주변에 그 소수민족이었던 말가린, 거란인, 뭐 이런 북방민족들도 일부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넓어진 나라니까 지방에도 10군데 그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이거를 지방군대죠. 구서당과 십정이라고 하는 군사조직을 만들어서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제 이 굉장히 나라가 안정적이 되자 이 통일신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창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번창하게 되는데,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은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그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당시 그 정도 규모를 자랑했던 도시는 딱 3개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바로 신라의 경주 금성, 또 하나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흔히 혹은 비잔티움 이렇게 부르죠. 이 세 도시 정도가 그 정도 규모를 자랑했으니까 당시 신라의 수도 금성의 위상은 요즘으로 치면 도쿄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정도를 이미 신라의 경주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항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 역할하는 도시가 또 하나 만들어져요. 경주에서 멀지 않은 항구 역할하는 도시가 만들어져 국제무역항을 이루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은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 그 다음에 경주는 뭐라고요? 경주는 당시 세계 3대 도시. 이런 정도로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경주에 가면 이 시대 때 잘 나갔던 시대의 경주의 유물은 일단 나무로 된 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돌로 된 것도 이제 뜨문뜨문 남아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많이 파괴되고 남은 게 저 정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뭐 신라 경주에 가면은 그 지붕이 전부 기와집, 초가집 따위는 없고 길도 다 포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은 음식을 요리하지 않고 그냥 먹는가 봤더니 전부 숯불 요리를 먹고 있더라. 굉장하죠. 여러분 한번 음식점 가가지고 숯불갈비 한번 얼마 하나 한번 보세요. 숯불에는 연기가 안 나잖아요. 아주 굉장히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신라 사람들입니다. 통일신라 전성기 때 모습이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문화와 예술도 크게 발달하겠죠. 예. 그래서 특히 그 발달한 게 주로 뭐냐? 이 시대에는 무슨 종교가 중심이었다 그랬죠? 예, 불교. 그래서 불교를 중심으로 굉장히 찬란한 문화예술이 꽃피었다. 이 시대에 찬란하게 꽃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주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우리가 1000년 넘은 여러 가지 유적들, 세계에 자랑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99.9% 다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겠죠. 뭐 불국사니 뭐 석굴암이니 뭐 등등등. 이건 뭐 다 일일이 선생님이 입으로 말하기 피곤하니까 나중에 그 자료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이제 지도를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통일신라라고 얘기하면은 계속 여기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예, 고구려가 있었죠. 근데 이 고구려는 망했고, 그때 김춘추와 당나라 고종의 약속에 따라서 옛날 고구려 땅은 당나라한테 넘어가는 걸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영 이 당나라 땅은 미안해요. 영영이 고구려 땅은 당나라에 넘어갔을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일단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당나라 애들이 포로로 많이 끌고 갔거든요. 많이 끌고 갔는데 이 끌려가던 포로들은 고구려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 그 다음에 그 말갈, 고구려 사람과 말갈 사람들이 당나라로 끌려가다가 도중에 이렇게 우리 끌려가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살고 말 것인가? 그럴 순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나라 입장에서 생각했나요? 반란이 아니라 이제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옛 고구려와 말갈, 나라 이름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민이라 그러죠. 유민. 옛 고구려와 말갈의 유민들이 당나라와 저항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 당시 고구려 계열 유민들의 지도자가 대조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갈족 지도자 이름이 이제 걸사비유, 뭐 걸걸중상, 뭐 이런 이름이 좀 독특해요. 그렇게 싸워서 마침내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 기슭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대진이라고 짓습니다. 대진이라고 지었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기를 바로 뭐라고 바꾸느냐?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발해라고 합니다. 자, 즉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말갈. 자, 대조영은 누구였다고? 옛날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들하고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놈을 살려둬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토벌군을 보내서 싸웠지만은 발해는 이들을 성공적으로 격퇴하면서 이 영토를 지켜냅니다. 이렇게 계속 지켜내면서 오히려 영토가 점점 커져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아주 손꼽히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해가 만들어지게 되죠. 말갈과 고구려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애매한 게 그 동북공정 그래가지고 이 발해라는 나라는요, 그 우리나라와 중국과 러시아 역사책에 전부 자기네 나라라고 나와요.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렸냐면은
일단 그 지배층, 왕족과 귀족 중에 높은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은 고구려계 사람들이 지배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인구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인구로는 누가 제일 많았냐면은 말갈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 말갈인들이 나중에 여진족이라고 불리게 됐다가 만주족이라고 불리게 됐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청나라를 세운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이 실제로 이제 청나라 다음으로 넘어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청나라를 세운 애들의 조상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니 이 발해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왜 그러냐? 자, 여기 오늘날 이 발해 영토의 대부분이 오늘날 러시아 영토에 해당되는 곳을 많이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해는 딱 부러지게 어느 나라 역사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우리는 일단 뭐예요? 왕이 고구려 계열이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도 그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일대를 통치했기 때문에 발해를 우리 민족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발해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세계는, 우리나라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있어서 야 이것도 마치 중국 애들처럼 뭐예요, 남북조 시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남북국 시대.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발해가 딱 우리나라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장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이 시대를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 교과서가 택하고 있는 입장은 뭐예요? 이 남북국 시대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 발해, 남쪽에 있는 나라 신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게 한민족의 남북국이라면은 같이 손을 잡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라와 발해는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발해는 이제 신라를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라를 상당히 견제를 했고요. 그래서 끝내 신라와 화해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뭘까요? 이게 당나라가 견제한 거죠. 이간질을 쓴 거예요. 이간질을 써가지고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발해 역시 통일신라만큼 굉장히 잘 나갔다 그래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얼마나 잘 나갔느냐? 우선 이게 발해는 관직에 삼성육부제를 택합니다.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왕 밑에 총리가 셋 있고 그 밑에 장관이 6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제도냐면은 당나라 제도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랑 똑같이 삼성육부제도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나라와 자기네 나라의 레벨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삼성육부제를 사용하였고 역시 그 넓은 영토와 활발한 무역으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은 당시 이 발해를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나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발해는 아무래도 연합국가다 보니까 지배층이 좀 어지럽죠. 고구려계와 말갈계와 다민족이 이루어져 가지고 단결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배층의 내분과 또 잇따른 흉년과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점점 약해지다가 동쪽에서 일어난 또 다른 북방민족인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거란족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하자 이 발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말갈계통 사람들은 그냥 이쪽에 머물러 살고 고구려 계통 사람들은 결국은 대동강을 넘어서 그래도 핏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발해는 150년 정도밖에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거란에게 망한 다음에 고구려계 사람들은 고려에 흡수되고 말갈계는 그대로 남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발해의 멸망과 함께 이제 만주벌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던 시대, 이른바 남북국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신라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